선거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 조사 결과 7개 경합주 양자 대결 지지율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48%,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47%였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지만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서 앞섰습니다. 조지아에선 동률이었고 트럼프는 네바다에서만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였을 때는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서 앞서거나 동률이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해리스 상승세 속에 공화당에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선 후보였던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해리스에 대해 그만 징징대고 정책에 초점을 맞추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win talking about what race Kamala Harris is. It's not going to win talking about whether she's dumb. 트럼프도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경제정책 설명에 공을 들였습니다. Under my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will commit to the ambitious goal of slashing energy and electricity prices by half, at least half. 외국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신 공격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That's the laugh of a crazy person, I will tell you. If you haven't known it, it's a crazy. She's crazy. You know why she hasn't done an interview? Because she's not smart. 미국 대선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대담은 X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트럼프는 초반부터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국경 문제는 방치했고 서비스업 종사자 팁 면세 공약은 자신 걸 베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She's saying she was strong on the border. Well, she doesn't have to say it. She could close it up right now. 인류 최대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닌 핵 온난화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핵전쟁이나 북한, 이란 등의 핵 개발 움직임을 우려한 건데 푸틴과 시진핑, 김정은 등 최고 지도자를 잘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면서도 자기들 게임에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잘 지내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said, what's the biggest problem? He said, North Korea. I had that problem worked out very quickly. It was... 트럼프는 머스크 인터뷰를 계기로 사실상 3년 반 넘게 떠났던 X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머스크는 2시간 대담 내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And this is really aimed at kind of open-minded, independent voters who just trying to make up their mind. 민주당 후보 교체 후 3주째 이어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한 트럼프의 대응책 중 하나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해리스는 최근 실시된 111개 전국 여론조사 평균 집계에서 트럼프보다 0.3%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가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를 제친 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 창업자이자 SNS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의 대담이 40여 분 늦게 시작한 것부터 꼬집었습니다. 2024년에 라이브 스트리밍, 즉 생중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대담 내용에 대해선 트럼프 캠프 전체가 자아도취한 부자들 추성이라면서 중산층을 팔아넘길 위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대담에서 취임하면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단언했고 인류 최대 위협은 지구온난화가 아닌 핵온난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은 사악하지만 자기들 게임에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 said, what's the biggest problem? He said, North Korea. I had that problem worked out very quickly. It was... 트럼프를 공개 지지한 머스크는 2시간 대담 내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이들이 노동자를 위협했다며 미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를 해고 전문가라고 칭찬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Well, you're the greatest cutter. They go on strike and you say, that's okay, you're all gone. You're all gone. 전미 자동차 노조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막말과 거짓 주장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을 하라고 간청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선 이후 절제되지 않고 충동적인 선거 메시지로 공화당 인사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이민과 경제 문제 등 공화당에 유리한 정책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인도계 흑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혈통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상대방의 인종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게 금지시되는 미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경합주인 조지아주 유세에서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그의 아내를 맹비난하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정치적 자살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유세 규모를 늘 자랑해온 트럼프는 해리스의 유세에 몰린 인파 사진이 인공지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런 주장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의 유세 규모에 의문을 그만 제기하고 그녀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었을 때 범죄와 관련해 무엇을 했는지 또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도 트럼프가 인격적으로 해리스를 공격하면 경합주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가 상승한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벤스를 뽑았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벤스는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의 후계자가 된 셈인데, 와, 저런 계산을 하는구나.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똑같은 야망이 있는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자를 안 택했잖아요. 샤피로 후보를 뽑으면 백미러를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큼 쫓아오나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자, 오늘도 워싱턴 정치 1타 강사 폴공 선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야흐로 이제 폴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꼭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먼저 민주당이 마지막 빈 자리였죠. 부통령 자리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전에 이 검증을 받은 한 정치인이 이 부통령 검증을 대장 내시경 검사랑 비교하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깊숙이 들어가고 진짜 털 건 다 털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주지사고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택했고, 그리고 뭐 주방위군, 교사, 코치, 그리고 되게 핵심이었던 건 아마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공화당 지역구를 6선이나 했다는 게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중 갈등 와중에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영어 강사로 중국에서 활동도 했었고, 신혼여행까지도 거기서 중국서 했고, 중국어도 한답니다. 카말라 부통령하고도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케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하고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둘 중에 누가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사실은 펜실베이니아가 워낙에 중요한 경합 지역이어서 셔피로 쪽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월즈 주지사가 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승계하면서 경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통령 뽑는 과정이 미니 경선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계파들,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샤피로 후보는 워낙 뭐 선두주자고 그랬지만서도 뭐 노동계든지 아랍계든지 나서가지고 좀 많이 그분을 좀 막았죠. 특별히 뭐 유대인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또 예전 발언들이 좀 되게 친이스라엘이고, 특별히 아랍계 같은 거는 이번 선거에는 되게 중요한 계파거든요. 특별히 미시간주에는 아랍 계파가 되게 중요한 표니까 그런 걸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해리스 남편도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파트너로는 또 유대인 정치인을
파트너로 삼을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샤피로는 그래서 진 것 같습니다, 후보로. 월츠보다는 샤피로를 했어야 좀 더 경쟁력이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우선 펜실베니아를 이기면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합주 중에서 제일 많은 표를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죠. 월스도 그나마 뭐 미국 중부 지방을 비하하는 flyover countr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카말라 해리스처럼 서부에서 동부, 동부에서 서부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중부 지방을 전혀 안 들린다는 그런 비하하는 표현을 flyover country라고 그러는데 팀 월스는 네브라스카 출신이고 미네소타에서 정치인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flyover country인 핵심인 경합주인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은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도를 보면 미네소타는 중부 맨 위쪽에 있는 거고 네. 그 경합주 그 러스트벨트는 그 미네소타에서 동부 쪽으로 이제 펼쳐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면 이제 펜실베이니아 표가 사실은 한국으로 비유하면 충청도 표 같은 거예요. 네, 캐스팅 보트죠. 결국은 네. 충청도 표를 먹는 사람이 이긴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해리스가 충청지사, 네. 충청도지사인 셔피로를 영입하는 게 나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거고, 우리 펄공연구원의 분석은 셔피로보다는 월즈가 전체적인 득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선 판단했을 거다. 충청도에는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으로 따지면 대전은 필라델피아거든요, 펜실베니아. 네. 근데 필라델피아는 흑인표가 꽤 많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필라델피아의 흑인표를 끌어낼 수 있다.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청지사는 아니지만 대전에서는 내가 표를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충청지사보다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충청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월즈 후보가 낫겠다. 뭐 비유를 하자면 네.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월즈 연설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구수하게. 네, 교사답게 되게 서민적인, 좀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교사 출신이고 그래 코치고 그래가지고 말은 잘한다고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인상이 좀 뭐랄까요? 옆집 아저씨 같은 그렇죠. 푸근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는 좀 뭐랄까 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뭐 이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면, 이 월즈 후보는 월마트나 홈데포 가면 흔히 있는 미국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벤스 부통령 많이 언론들에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투자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뽑히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인지도는 별로 없었던 인물이잖아요. 1952년 닉슨 부통령 후보 이후로 39살의 제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뽑혔고요. 흑수저입니다. 핵심인 게 흑수저고, 사실 스코틀랜드하고 아이리시 이민자가 많은 아팔레이치아 산맥 지방 출신이고요. 그걸 극복해가지고 엘리트인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고 인도계 변호사 부인을 두고 있고요. 미 상원 정치인 생활은 사실 미 상원 의원에서 19개월 차밖에 안 되는 되게 짧은 기간을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빌리 엘러지라는 저서를 내면서 거의 300만 권이 팔린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해가지고 인지도가 되게 높아진 사람인데, 또 그 책으로 인해서 트럼프하고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가 이런 사람들, 중하층인 백인들한테 오는구나 하는 설명이 많이 되는 책으로 본답니다. 젊고 자수성가한 벤스와 우리가 흔히 옆에서 볼 수 있는 푸근한 이미지의 오랜 정치인 월즈,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러스트벨트에서 더 먹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중부지방 정치인들도 많이 모셨고 그런데 저는 월스 주지사 같은 사람들을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인 느낌도 있고, 벤스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출세한 사람으로서 그런 보기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아이비리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는 드무니까 차라리 교사, 코치, 옆집 아저씨 같은 월스에 좀 호감이 갈 것 같습니다. 러스트벨트에서는. 사실 그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벤스가 낙점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두세 가지를 꼽으면은 실리콘밸리의 거물인 피터 딜의 지지가 핵심이었고, 왜냐하면 그분이 되게 정치장을 트럼프 후보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또 아마 트럼프 이기 때 큰 역할을 할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주니어가 많이 민 후보였습니다. 벤스는. 그리고 상원의원 19개월밖에 안 했으니까 민주당이 공격할 기록이 많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대리인 역할을 되게 잘 충실히 했다는 트럼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로는 아마 벤스가 좀 다른 후보들보다 좀 이득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트럼프 주니어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보니까 뭐 거의 뭐 2인자처럼 막 이렇게 활동하던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 것 같으세요? 사위하고 딸은 큰 이번 선대본부에서는 안 나오고 있고 큰 역할을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장남은 아마 2기 때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거의 인수위원장 역할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대본부에서는. 물론 뭐 당선이 돼야 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우연찮게 그 아이오와 코커스 취재 갔다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데 대중들의 평가나 관심은 어떤가요? 많이 모르죠. 사실은 장남은. 1기 때는 특별히 딸이 더 유명했지. 1기 때는 자기 사업을 트럼프 회사들을 많이 챙겨주는 역할을 했었으니까 대중 사이에서는 많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밀워키 전당대회를 제가 취재를 가서 지금 저 김용태 특파원 얘기한 대로 그런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1기 때 보였던 그 가족들은 안 보이고 에릭 트럼프 아니면 뭐 트럼프 주니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주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게 교체된 이유가 있나요? 이방카라든가 쿠슈너가 뭔가 실망을 시켰다든지. 제가 보기로는 제렛 사위왕 딸은 뉴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사실 진보가 꽉 잡고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공화당 거의 왕수석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뉴욕 가면은 왕따 당하니까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좀 조용히 살고 있고 이기 때 좀 빠져나오면은 그나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월스 주지사를 뽑은 것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팀 케인 상원의원을 뽑은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세이프 초이스였었어요. 무능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점이 많이 없는 그런 후보들을 뽑은 게 되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라는 거는 뭔가 보탬이 되고 표에 이득이 되는 이런 쪽보다는 뭔가 공격받을 여지가 없는. 그렇죠. 점수가 빠지지 않는 그런 후보.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외연 확장에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는 야 우리 표 깎아먹지 않으래 하나 골라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토론에서도 사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는 느낌이고요. 공화당은 그 지지 강도를 좀 높여서 아예 친트럼프 인사를 부통령으로 뽑았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표 전략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벤스를 뽑았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후보고 되게 잘 나가는 후보고 야망이 있는 후보잖아요. 네. 부통령으로서는. 그런데 이게 뽑는 순간 이제 벤스는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의 후계자가 된 셈인데 저는 성격상 트럼프는 자기 후계자를 부통령으로 뽑는다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하. 와, 저런 계산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똑같은 야망이 있는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자를 안 택했잖아요. 야망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참 성격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해리스는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이를테면 후계자, 야심 있는 후계자를 고른 게 아니고 조금 푸근한 만만해 보이는 부통령 후보를 골랐고 트럼프는 오히려 뭐 야심만만한 젊은 사람을 데려다 앉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후보들이 백미라를 안 봐야 되는데 카말라는 그걸 감안하고 샤피로 후보를 뽑으면 백미라를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얼마큼 쫓아오나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시각에서 보면 카말라 해리스는 쉽게 얘기하면 8년을 내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군요. 그럼요. 트럼피즘이라는 게 트럼프가 이제 4년 임기 끝나면 없어질,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좀 불편했던 그간 이런 것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후계자로서 벤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화당의 색깔이 계속 저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약간 불안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못 박은 거죠. 못을 박은 거죠. 이제 완전히 길이 이제 보이죠.
아, 우리는 공화당은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는구나. 이제 돌아오는 유턴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4년 대통령이 돼서 4년 임기를 하고 나가더라도 트럼프의 영향력, 트럼프의 색깔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은 월즈 후보를 뽑는 순간 공화당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좌파 세력들을 이제 좀 지지를 봐야 된다. 이거를 굳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월즈 주지사는 되게 진보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뽑았고 중도층은 좀 나중에 신경 쓰자라는 좀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당에서는. 월즈 주지사 봐도 사실 좌파 성향 정책을 다수 추진했거든요. 주지사 시절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네소타가 좀 남다른 게 민주당 이름이 미네소타에서는 달라요. Democratic Party라고 안 합니다. 미네소타에서는. DFL이라고 해요. Democratic Farmer Labor. 미네소타에서 지난 80년 동안 DFL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진보적인 농부들, 노동을 챙기는 당으로 유명하고 지난 80년 동안 그걸 지켜왔고 그리고 미네소타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2명의 부통령을 배출했어요. 민주당. 카터 대통령의 부통령인 몬데일, 린든 존슨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허버트 험프리, 다 민주당 의원 출신이고 미네소타 출신이고 DFL 출신입니다. 민주당의 외연 확장 쪽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그 자기 지지층 강화하는 쪽으로 마치 공화당 전략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약간 노선을 바꿨다고 보신다는 거죠? 지금 전략상 그렇게 보입니다. 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앞서는 걸로 나오다가 실제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마다 다 다르죠.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나오고 나서는 여론조사들이 좀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8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맞출 수 있는 이제 회사마다 언론사 매체마다 포뮬러를 바꾸는 바람에 이제는 좀 정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언론사들도 자기 개발을 좀 했구만요. 네, 이번 경선 때는 좀 정확히 저희 숫자들이 맞추더라고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 낙태, 아시다시피 낙태 문제 때문에 여성표가 꽤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이 있고 그게 여론조사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잖아요. 여성표든 청년표든 사실 민주당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표들이거든요. 지금은 민주당 숫자가 낮게 나오지만 조금 더 나올 거라는 계산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자, 어쨌든 이제 해리스는 여론조사 수치상 상승세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8월 중순에 전당대회를 거치면 아무래도 뭐 컨벤션 효과가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바람을 탈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신혼여행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허니문이 전당대회까지는 갈 거라고 믿고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죠. 카말라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월스까지도 있으니 파트너까지도 있으니까 공화당이 벌써 이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공산, 사회주의자다는 말부터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유권자들한테 그걸 잘 보살펴가지고 이 파트너십을 굳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게 그런 앞으로 3, 4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미국 정치 이야기, 대선 이야기 폴공 선임연구원과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